이 패권 전쟁에 의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흔들리고 하는 이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은 좀 과장 섞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뭔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우방 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ETF 종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ETF도 종목을 찾듯이 잘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매크로 전망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 실적이 어떨 거냐? 그래서 애플이 그 하이테크 주 중에 하나고 구글이 또 하이테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구글이 이랬으니까 하이테크가 이럴까? 이런 방향보다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조적인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뭐냐.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중앙은행이었고요. 중앙은행이 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이거였을 거고 그럼 금리 인상을 왜 하냐? 물가가 떴다. 물가는 왜 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서플라이 전 세계 공급망이 좀 와해되면서 값싼 제품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공급했던 중국이 이제 락다운을 하고 또는 지금부터는 미국에 의해서 이제 공급망에서 점점 배제가 될 텐데 그러면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아까 물가는 당분간 빠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그렇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싼 노동력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물가가 잡혔었는데 이게 안 좋아지면 이게 이제 튄다는 거죠. 점점 레벨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미국에서 봤던 거 지금 현재 유럽도 뭐 12%대, 10%대 CPI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중간선거 10월 8일 이후 이틀 이후에 11월 10일 날 미국의 CPI가 또 발표될 텐데 뭐 시장 예측치는 여전히 8%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 나올 겁니다. 당장 물가가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예전보다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다.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 미중 패권 전쟁 이게 뭐 기술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술 전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거는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갔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냉전 뭐 표현하기도 하고 세계화는 끝나고 이제 블록화가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이 사라지는 거고 안 좋은 거잖아요. 글로벌 경제. 그렇다면 매출이 됐든 뭐가 됐든 더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이 쪼개지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실적은 더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일견 맞습니다.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면 미국 패권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예, 본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미중 관계 변천사를 제가 이제 이벤트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올리셔도 됩니다. 거기서 네. 우리 가족분들 다운받아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주요 부분만. 1949년도에 그 대만이 수립이 되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는 그때 앙숙 관계가 됐었겠죠. 그 이후에 어찌어찌 하다가 좋다 나쁘다가 이 지금 빨강색으로 제가 글씨를 그려놓은 게 미중 관계가 악화됐던 이벤트였고요. 파랑색이 그 좋아졌던 이벤트였거든요. 좋다가 나쁘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미국이 미중 관계 법안을 승인한 다음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값싼 노동력, 값싼 제품 쫙 뿌려 이러면서 이제 미국도 활용을 했고 중국도 덕분에 컸고. 근데 우리가 1985년도에 일본 플라자비에서 잘 경험 봤듯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패권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정치학 원론에서 패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보면 어느 한 집단이 상대방 집단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패권이라고 하거든요.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일반 정당이라든가 어떤 사조직의 싸움처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패권이라는 건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이에요. 그렇죠. 1991년도에 구소련이 패망하면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런 게임이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물론 뭐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뭐 지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끌어갔던 수단이 화폐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그만큼 팽배해져 있고 그러면 화폐로 할 수 있는 이 화폐의 수단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상상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전쟁이 될 것이고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금융 시장을 개방을 해서 서구의 어떤 뭐 미국이라고 대변한다면 자본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돼야 그 패권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뭐 소위 좀 어떤 것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권 전쟁에 의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흔들리고 하는 이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으나 저희 회사는 미국의 패권은 좀 과장 섞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차트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네. 대다수는 10년, 20년 지나면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중국이 따라붙는다고 보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차트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서로 으르렁거렸다가 화해했다가 하는 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는데 다만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해 보시면 막 북한한테도 가서 막 화해 제스처하고 중국에도 화해 제스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면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대부터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등등에서 수출무역법, 에너지재편법, 빌드액트, 아시아지원보장법, 인도태평양 협력법, 급기야 지난 8월 달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이게 다 골자가 중국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빌드액트란 2018년 10월 달에 통과된 빌드액트는요. 1대1로의 정면으로 대항하자는 법안이에요. 패권을 이런 식으로 입법까지 하면서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섭다는 거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왜 미국의 패권이 세질 거냐. 자료에는 여기 자료에 있네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네. 그 미국의 패권이 약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약해졌다라고 보는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사우디도 말 안 됐잖아요. 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달러 못 쓰게 하고 퇴출을 시켰음에도 러시아 외환 위기 안 발생하거든요. 거래 러시아 뭐 위안화 가지고 뭐 잘하고 어떻게든 돌아가요. 오히려 안정화되고 환율 시장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달러 패권,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자체가 힘이 약해진 거 아니냐. 네. 앞으로 더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사우디조차도 그 브릭스 가입하면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뭐 이게 수장이니까 이런 쪽으로 합류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찜찜한 거예요. 그럼 사우디도 그렇고. 대표님께 반문을 한번 드려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혜택을 받아버렸거든요. 유가가 워낙 떠서 저 현금이 뭐 엄청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련이 패권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패권이 이미 될까요?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리의 뭐 골칫거리지. 당연하죠.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종이 호랑이라는 게 들어갔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미국의 패권엔 전혀 영향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우방이었습니다. 왜 우방이었냐면 원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유 수출국이었습니다. 계속 수출을 하다가 오일 쇼크를 딱 겪고 나서 에너지 자립이 이게 외국에 의해서 흔들리네? 그래서 그때 입법을 합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수출하지 말도록 수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전 세계 원유 생산 국가 1위로 등극을 하고 수출을 금지 법안을 해제합니다. 순수출국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70년대 이후에 미국이 그걸 깨달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이든 타이든 우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국의 에너지 자립을 계속해서 백업을 해주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7함대 중에 한 개 함대 그 항공모함 전단을 그 페르시아만인가요? 그 구두 앞에 있는 거기에 2개 전단을 항상 유지시켰을 정도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자산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원유와 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우방인 것처럼 대우를 했겠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뭐 약간 엔타이 달러 내지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다. 사우디가 그래서 저 감산하라 해도 예. 아니 뭐지 증산하라고 하는데 감산해 말 안 듣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미국의 자국이 유가가 조금 올라서 불편한 것 빼고는 자국이 원유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국에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네. 결론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패권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일반 보통 분들께서 미국 패권이 더 유지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시차 또는 약간 그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2018년 이후에 에너지 자립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뭐 셰일가스까지 말씀드리면 오래 걸리니까 셰일가스를 아주 싼 값에 생산할 수 있는 수압화쇄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에너지 원유의 자립국이 돼버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아까 페르시아만의 핵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달해서 거기서 막 노적질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때 그때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를테면 먼로 독트린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도 많았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을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같은 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에서 볼 때는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니까 훨씬 패권이 세진 걸로 보겠지만 미국은 이제 I don't care. 알아서들 해.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패권이 좀 약해지나 이런 견해가 좀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지 실제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은 전혀 변함없다. 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은 50년이 지나도 이 패권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네, 단연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긴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달러의 패권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튀어버려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통화 결제의 80% 비중이 늘어났다고 이전에 50-60% 정도 하다가 그 이제 또 달러 패권의 강화니까 또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패권 국가인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지난 8월 9일하고 8월 16일에 통과시켰던 반도체 지원 법안하고 이 보시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 지원 법안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분리 포인트로 써드린 대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혹자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아니 법안 내용을 보니까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다만 지원금 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히토류도 북미 지역 내에서만 생산해야 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거야. 이런 내용이고 신재생 에너지 정도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야.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모든 조항을 다 보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700 몇십 페이지를 다 봤거든요. 이 법안이 얼마나 촘촘하게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냐면 5만 몇 번 조항에 핵 에너지, 핵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히토류, 전기차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 플러스 이 법안의 골자 중에 또 하나가 메가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그 1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자 증세 법안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기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 많이 풀려진 유동성 내에는 기업의 유유자금도 있을 거고 잉여현금도 있을 것이고 부자들이 은행에 쌓아놓고 여기저기 놀면서 쓰는 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다 걷겠다는 거거든요. 14% 법인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실제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세라든가 이런 택틱을 부려서 실제 내는 게 법인세가 3%, 4%밖에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14%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때려서 잉여 현금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걸로 인프라 투자든 신재생 에너지든 앞으로 이제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패권적인 테크에다가
국가가 나서 지배 육성을 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하나하나 읽고 깨달으시면 굉장히 무서운 법안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8월 9일 날 통과된 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반도체 지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중국 그렇죠. 제외시키자는 법이니까요. 그 특별한 기술, 신기술들은 뭐 혹은 장비 아예 적용된 것들은 아예 못 가게 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대표님 찾아뵈면서 그 뉴스 좀 들어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심각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칩스 액트 이런 움직임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될 때 그 기업들이 가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상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10% 이상, 예전에 13% 4%였는데 지금 14%면은 10%만큼 이익이 날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 기업들의 주주에게는, 투자자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충분히 그럴 수 생길 것 있죠.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원론에 집중하자, 백투더 베이직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해당 주주에게는 추가적인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악영향은 있겠지만 이 막대한 현금이 국가 경제를 탄탄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활동적인 자산에다 투자라는 거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이 남아 도는데 돈이 쓸데없는데 남아 돌거나 생산적인 어떤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걸 빼서 생산적인 활동을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경제 자체는 더 탄탄해질 거고 경제 금융 패권은 더 세질 거고 그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보는 베네핏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충분히 그런 의식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는 더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 유로화는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게 유로는 자꾸 동구권 국가들, 그러니까 못 사는 국가들을 가난한 나라들을 자꾸 유럽 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 펀더멘털의 약화. 뭐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부채와 함께 지원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대로 이제 미국은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부터도 거기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미국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강달러는 더 갈 것이다. 네. 그러면 그거에는 동의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1,100원 전후 혹은 뭐 비싸봐야 1,200원 요 정도의 환율대가 항상 유지가 돼 왔었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달라질 것이다. 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일견 동의합니다. 그것도 역시 레벨업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물가 수준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평균 타겟이 2%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 3%, 4%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레벨업은 충분히 될 것이고 그게 또 다 연쇄 반응이 있고 체인 그 리액션이 있어서 한국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변화 이것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ETF도 뭐 여러 가지 섹터별 ETF가 있으니까 네, 어떤 산업이 뜰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설명회도 예정하고 있고 그때 아주 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시장을 잘 보는 외국 하우스에서 보고서가 2개, 3개 정도 나오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기업 이익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거기에 이제 리액션을 하겠죠. 어떻게든 비용을 줄인다든가 뭐 감원을 한다든가 또는 감원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뭔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신기술을 막 보도 못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혁신은 아니거든요. 구독 경제도 혁신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네. 혁신이고 과거에는 없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그 수평 통합을 잃어버려 가지고 없었던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지 않습니까? 생산까지 다 커버를 해버리는 이런 것도 혁신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신기술을 꼭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존 체제를 허물면서 새로운 훨씬 더 효율적인 체제를 이끌어가면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 국가, 지역, 나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나라는 미국이신 것 같고 단연 미국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마저 못 드렸는데 미국의 또 하나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글로벌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글로벌 체인 그 서플라이 밸류 체인 밸류 체인이 막 망가지면서 이제 탈글로벌화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고 미국한테도 안 좋고 각국이 모두 안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고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에도 어떻게 법안이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FTA 협정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지원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협정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아든 삼성이든 가서 협상 테이블 간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당근은 줄 겁니다. 이게 나름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유럽도 EU도 몇 개 나라가 영국을 포함한 몇 개 나라들이 탈퇴하고 더 작고 강한 이유가 된다는 말도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화가 너도 나도 다 열어놓고 이제 자유롭게 하자라는 글로벌화였다면 이제는 우방끼리 이렇게 하는 조금 더 프랙티드된 글로벌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걱정하시는 대로 완전히 글로벌화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은 절대 안 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우방 내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표님 제가 재밌는 거를 제가 요 차트는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MSCI 여기까지는 MSCI 요거는 로컬 통화 기준입니다. 네.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 종합 주가 지수들의 기간 수익률들이거든요. 이거의 YTD를 딱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MSCI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리아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22% 빠졌거든요. 네. S&P MSCI 올 컨트리 지수가 22% 마이너스 빠졌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YTD가 플러스인 국가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이건 지역이죠. 라탐, 이머징 마켓 라탐 지수가 플러스고요. 플러스 8.7%. 인디아, 인도가 MSCI 기준입니다. 3% 플러스. 타일랜드, 태국이 3% 플러스. 인도네시아가 14.5% 플러스. 브라질이 4.9% 플러스. 이런 나라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결국 네. 미국의 앞으로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밀접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국가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거잖아요. 중국의 밸류 체인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밸류 체인이 가장 많이 옮겨지는 게 우리가 보통 베트남하고 인도를 얘기하니까 네. 뭐 브라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뭐 조금 세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저는 베트남에는 투자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사회주의 국가라. 예. 그리고 최근에 삼성 다 철수했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갖는 그 기본적인 그런 애티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중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어딜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내수도 빵빵해, 인건비도 싸, 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친미주의자처럼 들리겠지만 20년 있다가 패권이 예를 들면 러시아로 간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하죠. 네, 미국이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섹터 그게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도 성장 산업 그게 이제 2차 전지 맞습니다. 혹은 자동차, 네. 전기차, 맞습니다. 뭐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반도체는 뭐 전방위로 아주 뭐 핵심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럼 이제 좀 이 국가는 이해가 됐는데 섹터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 아까 하다가 말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자. 그래서 아까 이제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비싸요. 그런 선진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 혁신이 결국은 높은 인건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결국은 자동화 혹은 로봇 네. 이게 이제 대세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벌써 대표님께서 정답을 주신 거예요.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노베이션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노베이션 내에 갖고 있는 업종 6가지를 말씀드리면 종목을 소개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핵연료, 우라늄 갖고 있고요. 히토류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자동화, 로봇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농산물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1차 업종이어서 뭐 혁신하고 거리가 멀 것 같지 않습니까? 관련된 핵심 그 선진 기법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ETF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막 그 밀 수확하고 이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런 화학이라든가 농기계 기술, 혁신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원부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요 6가지 테마를 저희는 혁신과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섹터의 대표적인 ETF 혹은 그 ETF 내의 대표적인 종목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터디할 대상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ETF가 참 제가 뭐 ETF 홍보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홍보하셨어요. 그런가요? ETF가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투자 수단이 하나입니다. ETF 얘가 어떤 걸 많이 갖고 있을까? 보통 펀드는 종목 공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하더라도 3개월 이전 거만 하고 이미 달라져 있을 수 있는 거죠. 비중도 달라졌고 종목도 달라요. ETF는 하다못해 네이버에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이. 미국 구글링만 하셔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좋아하는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ETF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개별주 투자하시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더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을 인정한다면 네. 우리가 투자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중국 쪽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만약에 패권이 이렇게 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말씀하신 이러한 섹터 산업들이 앞으로는 대세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긴 하네요.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